반갑습니다.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2분 나의 제자들 송쌤입니다. 안녕! 지금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찍으면서 몇 번을 날려먹었는지 몰라요. 진짜 짜증이 나네요. 정말. 어쨌든 두 번째 강의의 목차입니다. 저 라이언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자,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주제로 해서 백제를 공부할 겁니다. 29페이지의 백제의 성립, 31페이지 백제 전성기 부분, 34페이지 백제의 중흥기 부분입니다. 자, 백제만이 조금 유일하게 중흥, 다시 흥했던 시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성기가 너무 빨리 왔잖아. 그래서 다시 흥했던 시기, 어떻게 보면은 새끼 전성기 시기, 베이비 전성기 시기, 베이비 반짝반짝 작은 별 시기라는 그 백제 중흥기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학습지는 06번 고구려와 백제의 성립과 발전에서 백제 부분이고요. 원래는 신라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백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백제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역시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하게 된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백제 이야기입니다. 자,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이 한강 유역에 정착해서 만들어낸 나라였었죠. 기억나시죠?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예전에 사만중 마한 지역에서 백제국이었던 소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한 케이스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한 지역에는 원래 백제가 아니라 대빵이 따로 있었거든. 목지국이라고. 그런데 백제국이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목지국을 치고 결국 마한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국가로 크게 우뚝 자리 잡게 되죠. 그럼 백제가 갖고 있었던 지역, 바로 도읍지였던 한강 유역이 갖는 그 사기.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 백제라는 건. 어쨌든 그래서 뭔 말이죠? 아무튼 한강 유역이 아주 큰 몫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진안 지역에서는 신라 사로국이었던 작은 사로국의 소국 중이었던 하나 사로국에서 신라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만 중에 나머지 하나 변안 지역에서는 가야가 발전을 하게 되지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마한 지역에서 성장하게 된 우리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완벽한 교과서 비상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9페이지 백제부터 들어가지요. 빠밤. 줌 쩔지 않습니까? 자, 백제 들어갑니다. 백제의 성립과 체제 정비 부분인데요. 자, 벌써 제가 뭐시기요? 지금 이 필기가 되어 있죠. 왜냐? 찍다가 뻥났어요. 젠장.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찍고 앉았을까요? 미안. 자, 갈게요. 자, 백제 들어갑니다. 백제 건국 부분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백제는 건국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백제는 성립 당시부터 뭔가 특이 케이스가 있었어. 어디에서 내려온 애들이야? 그래,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기억나? 얘네 고구려에서만 내려온 건데 사실은, 그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 부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왜 부여 얘기를 자꾸 강조한다고? 그래, 쪽팔리잖아. 쫀심이라는 게 있죠. 백제는 고구려랑 대등하게 싸우고 싶어. 그래, 대등하게 싸우고 싶은데 우리가 고구려의 아들, 고구려의 새끼국가라는 그 뉘앙스, 오명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 고구려보다 더 위, 우리는 다 같은 할아버지의 아이들이란 뜻으로 부여를 자꾸 겁나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이 한강유역에 정착을 해서 거기 토착민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게 바로 백제입니다. 기원전 18년이죠. 이름이 18년, 기원전이요. 네, 미안. 자,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건국했다는 삼국사기의 건국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기록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네. 그게 뭐야? 서울 석촌동에 백제 초기 무덤, 즉 돌무지 무덤이 있었죠. 돌무지 무덤에 관련돼서는 교과서 30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봤었다. 요거 기억나? 장군총이 이렇게 쭉 있고 계단식으로 돌무지 무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돌무대기 무덤이라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라 그랬어. 맨 위에 이렇게 돌들이 막 쌓여 있는 걸 보고서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자, 중요한 건 고구려 초기에 돌무지 무덤인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서울
석촌동에 있다잖아. 이거 어마무시한 거야. 서울 석촌동에 있는 이 백제 초기의 고분들, 약간 조금 낮아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돌무지 무덤의 형태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아, 고구려랑 백제랑 건국 세력이 똑같은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다시 29페이지.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소유한 이주민 집단이 지배층을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요거 볼게요. 백제, 건국. 자, 중요해요. 역시 볼게요. 자, 백제가 부여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집단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거는 그냥 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증거가 너무 많다고. 첫째로 왕조 개성을 뭐라고 잡았어? 부여씨라고 잡았네. 둘째로 온조의 건국서라 삼국사기에 있었던 거, 주몽의 아들 온조가 건국함이라고 나와 있었죠. 세 번째,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유수한 석촌동 돌무지 무덤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빠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 자, 여기까지가 건국에서 꼭 알아줘야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유역에 대해서도 좀 잘 나와 있죠. 농경에 적합하기도 하고요.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참 좋았었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성장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백제는 겁나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 목지국을 치고 마안을 다 먹을 정도로. 오케이? 자, 고이왕 들어갑니다. 이름이 고이왕이죠. 자, 고이왕은 율령을 반포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국가 통치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왕 아래 6좌평을 비롯한 관등과 공복을 제정했었죠. 자, 6좌평 기억나세요? 좌평, 백제는 좌평. 이 좌평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국무총리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6좌평을 이제 다 정리하고요. 관등제와 공복제를 어느 정도 정비한 게 바로 고이왕이었죠. 그래서 밖으로는 북쪽의 낙랑군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남쪽의 목지국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한강유역을 완벽하게 다 먹고 마안에서 정말 명시공이 가장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소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이왕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지국 잡았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6좌평은 내신좌평, 내도좌평, 내법좌평, 위사좌평, 조정좌평, 병관좌평이라고 이름이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좌평제를 정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앙집권체제를 정리했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자, 백제는 크게 3번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31페이지입니다. 왜? 전성기가 빨리 왔다니까? 그래서 3번 봐야 된댔잖아. 자, 백제 전성기부터 봅니다. 자, 삼국 교류와 경쟁 속에서 발전하다라는 소단원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선사시대부터 한강유역이 엄청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강유역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강을 강변에서 바라보는 그 서울 지역이 땅값이 겁나 비싸요. 제가 어느 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촌동의 어떤 집은 그 아파트는 40몇 평인가가 48억이었대요. 한 평당 1억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역시 집값은 빨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또 얘기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자. 자, 삼국 가운데서 주도권을 제일 빠르게 잡은 백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는 백제였다. 우리 알고 있죠? 자, 무슨 왕? 근초고왕. 이름도 어쩜 근초고왕? 초고추장. 자,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은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은 여러분 고이왕 때 이미 어느 정도 형제상속 이상, 형제상속했다가 부자상속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왕위 계승은 어느 정도 확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상으로 남아있기로는 근초고왕 때부터 이제부터 내 아들만 왕해! 라는 게 기록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초고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 제대로 확립했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남은 영토를 정복하자. 그래서 마한은 완전 다 먹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호남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남해안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전에는 복지국, 요쪽에 있는 목지국 정도 정립한 정도였지만 백제가 완전 여기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한 건 이 근초고왕 때입니다. 남동쪽으로는 가야의 세력권이었던 낙동강 유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평양을 공격합니다. 자, 이거 우리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고구관악을 전사시켰었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때 위기에 처하게 됐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백제는 황해도와 강원도 일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지역을,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한편 중국의 동진, 얘들아 동진 기억나세요? 고구려는 전진이었어. 맞아. 자, 중국은 동진이었고. 자, 이 동진은 어디인 거야? 그렇지. 남조 쪽이었지. 남조 기억나? 북조 쪽이 고구려였고. 고북이. 백제는 남조 쪽이었죠. 그렇지. 자, 왜 큐슈 지방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진이랑 교류했다는 거, 중국의 요서 지방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 요서 진출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기록서에는 좀 없어서 자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근초고왕 때는 재빠른 전성기, 굉장히 빠른 전성기가 왔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평양을 공격해서 고궁원왕 죽였다는 거, 마한 정복했다는 거, 그리고 뭐 동진 외에 큐슈, 그리고 요서지방 진출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부자상속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하단부에 여기 좀 볼게요. 칠지도. 자, 칠지도는요, 여러분. 전체 길이가 75cm인 창 모양의 칼이에요, 칼. 칼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일본에 있어. 일본의 국보인데요.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기 같지는 않고요. 의식용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 무기로 싸우기에는 조금 그렇죠. 좀 애가 생긴 게.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문제였던 거야. 자, 글씨가 왜 문제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 이런 칼을 만든 적이 없는데 백제왕세자 기생성음이 외양치를 위해 일부러 만들었으니 후세에 잘 전하라 라고 써있었대. 자, 누가 봐도 얘들아, 이거 백제가 위에 있는 거 같니? 일본이 위에 있는 거 같니?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는 바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공왕이라 그래가지고 왕께, 일본의 왕께 드립니다 라고 해석을 한대요. 그런데 백제 쪽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발전 속도도 그랬고요. 그때 당시 일본은 그 나라의 이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고대 국가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런 상태였는데 근초고왕 때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비정되는 게. 근초고왕 때면은 백제는 완전 전성기 때잖아. 그런 백제가 일본에, 나라도 아직 갖추지 못한 일본에 바쳤던 것 같진 않고 그냥 하사했다. 그러니까 선물을 내려줬다. 부하한테 내려줬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칠지도에 대한 해석 논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존재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국사 주제탐구 수행평가 할 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칠지도도 근초고왕 때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미안해. 다시 본문으로 와서 대체로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 제작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외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유물 칠지도까지 좀 근초고왕 때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근초고왕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침류왕 들어갑니다. 자, 이미 전성기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니까? 그래서 얘들아, 어머, 기억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네? 자, 백제는 동진으로부터야. 남조에 있는 동진으로부터.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사상적 통합을 꾀하였다. 그런데 4세기 말부터 고구려가 공격합니다. 왜? 걔네들은 복수해야 된다니까? 누구의 복수? 고구관왕의 복수. 자,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요. 특히나 5세기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어디로 천도했어?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실제 이때 당시에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한성을 빼앗기면서 계로왕이란 당시에 그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었는데 이 계로왕이 죽어요. 이름도 어쩜 계로왕일까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성을 빼앗겼어. 계로왕. 아이 계로왕. 전 부끄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장수왕에게 한성을 빼앗겨서요. 웅진으로 가죠. 문주왕이라는 왕 댁 옮기게 되는데 정말 쫓기듯이 오게 됐었겠죠. 그래서 웅진에서
또 나중에는 사비로 옮기게 되는데요. 요래서 웅진에 있었던 시기를 웅진백제, 사비에 있었던 시기를 사비백제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 위례성, 즉 한성이 있었던 때를 한성백제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백제의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3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게 백제가 빼앗겼잖아. 수도를 빼앗겼고 왕이 죽었어.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백제, 우리 백제 그거를 잘 극복해 냅니다. 역시 전성기를 빠르게 겪었었던 백제다워요. 자, 요때 백제는 하고 6세기 들어가고 3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6세기에 들어와 무령왕과 성왕의 노력하고 얘기가 나와요. 자, 나제 동맹을 맺고 나서 이제 항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옮기고 온 다음에요. 요 무령왕과 성왕, 요 두 왕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무령왕은 사실 웅진백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왕은 웅진백제 때 즉위를 해서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비백제 때 왕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제 좀 얘기해 볼게요. 무령왕은요, 지방에 22담로라는 걸 설치를 해. 왜 설치했을까요? 거기에 왕족을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진으로 쫓겨왔으니까 왕권이 얼마나 지금 완전 바닥에 떨어졌겠어? 그러니까 왕권을 좀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22개의 담로를 만들고 그 22개의 담로에 왕족, 자기 친척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피력하고 강조한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왕에 대한 존경심을 내려놓지 말고 왕과 함께 우리 이 위기와 국난을 극복해내가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요. 대외적으로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국 남조에 양이라는 나라랑 교류를 했다. 남조랑 교류를 했다는 거 좀 포인트야. 자, 우리 백제에서는 남조랑 그리고 고구려는 북조랑 친했던 거 기억나지? 특히 남조의 양나라라는 교류를 했는데 그냥 교류한 것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얘가 양나라랑 교류했다는 걸 알려주는 두 가지 유물과 유적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옆에 날개주에 있는 양직공도야. 양직공도라는 게 뭐냐면 길게 펼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백제 사신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나라를 찾았었던 외국 사신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양나라를 찾았던 외국 사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란 뜻인데 여기에 백제 사신이 있는 거지. 그것도 거의 일바예요. 그러니까 양나라랑 백제 사람들이랑 되게 친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되게 선도 곱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자, 당시 그 무령왕, 방금까지 봤었던 그 무령왕은요, 무덤도 양나라식, 약간 남조식으로 만듭니다. 바로 무령왕릉인데, 이 무령왕릉의 사진은 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벽돌로 만들어진 무덤이거든. 이게 다 벽돌이야. 귓가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벽돌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원래 화강암이 많은 나라야. 벽돌이라는 건 뭐냐면 진흙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틀에다가 넣고 그걸 굳혀서 돌로 만든 게 벽돌이야. 그래서 주황색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워낙에 많은 나라여서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이런 건 중국 남조, 따뜻한 중국 나라 이런 데서나 만드는 거였거든. 돌이 별로 없어가지고 흙은 많은데. 근데 우리는 진짜 돌이 많았단 말이지. 그럼 벽돌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양나라랑 교류하고 왔을 때 그거 되게 멋있더라. 야 우리나라 그 왕의 무덤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든 벽돌 무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무령왕이 자기 무덤을 이렇게 벽돌 무덤으로 만들 정도로 남조식으로 만들 정도로 남조와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알려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그래서 남조 양과 교류했다는 거 양직공도랑 또 뭐 있었어? 무령왕릉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성왕 들어갑니다. 성왕은 아까도 말했듯이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죠. 왜냐면 사비는요, 웅진보다 확실히 좀 넓어요. 지금 웅진은 사실 공산성 여기 안쪽만 보면 되는데 여기 안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방어하기에 좋은데요. 지금의 공주인데 지금의 부여인 사비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있는 강도 이렇게 넓게 끼고 있고 여기 뒤쪽에 있는 평야
되게 크기도 하고요. 이 강을 따라서 바다 나가기도 되게 좋았어요. 사비는. 그때 당시엔. 지금은 부여보다 공주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는 사비가 굉장히 평야가 넓다 보니까 나라를 좀 더 키우기에는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해서 비좁은 웅진보다는 대외 진출에 편리한 사비로 성왕이 천도를 했었죠. 자, 성왕은요, 그리고 사비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바꿨다. 어머, 기억나? 남부여로 바꿨다. 관청은 22부로 확대를 하고요. 한 일이 참 많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수도 5부, 지방 5부로 해서요. 지방제도를 정비하죠. 자, 그리고 외에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신라, 당시에 신라의 왕과 손을 잡고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습니다. 자,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왕의 복수를 하는 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면 백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땅, 우리를 그렇게 전성기에 빠르게 도달시켰던 그 한성을 찾는 게 이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거였겠지. 그래서 신라랑 손을 잡아야 나제 동맹 맺었었잖아.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아. 특히 얘들아, 잘 기억해놔. 잘 보이시나요? 좋아. 자, 한강 유역이 있잖아요. 강의 바다에 가까운 이 부분은 하류야. 그지? 그리고 위쪽, 산에서 수원지에 가까운 곳은 상류죠. 신라는 이쪽이고 백제는 이쪽이잖아. 고구려가 갖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빼앗았단 말이야. 신라는 그래서 상류를 가져가게 되고요. 백제는 사실은 하류가 더 시급했거든. 하류를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하류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백제가 하류를 갖고 신라가 상류를 가져갔었는데 어머 세상에 당시의 신라 왕이 뒤통수를 때리네. 사실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빅픽처 그리고서는 백제의 성왕의 뒤통수를 친 것 같아. 신라의 공격을 다시 받아서 다시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류를 되찾았지만 금세 신라왕에게 또 뺏기는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당시에 신라왕이 누구냐? 바로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누구였죠? 진흥왕이었거든. 성왕은 정말 뛰어난 왕이에요. 그런데 진흥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백제의 전성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끼 전성기까지밖에 못 가요. 새끼 전성기. 얘들아, 다시 새끼 전성기. 다시 흥했던 시기. 흥이 넘쳤던 시기. 그런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백제는 중흥까지는 완성을 했어. 성왕이 너무 뛰어났는데 문제는 전성기를 맞았던 진흥왕의 배신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왕은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진흥왕을 공격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되찾았지만 다시 빼앗겼고 또 관산성 전투가 끝나고 기습 작전을 당해서 전사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성왕의 중흥 노력이 좌절되는 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백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많았었죠. 고구려만큼이나 많았던 다이나믹한 나라 우리 백제. 자, 역시 백제도 우리 그려볼까요? 자, 백제입니다. 먼저 건국할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온조, 고주몽의 아들 온조가 만든 나라였고요. 그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한강유역에다가 토착해서 만들었었고요. 한강유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았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거를 건국을 증명하는 세 가지 증거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건국 설화, 또 그렇지, 왕족의 성이 부여시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서청동 고문까지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건국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왕이 바로 나타났죠? 누구? 고이왕이었죠. 자, 고이왕 같은 경우는요, 한 게 정말 많았어요. 율령도 반포하죠. 관동제도 정비하고 공복도 마련했었고요. 또 목지국을 병합했었죠. 역시 고이왕. 그래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 거의 바로 전성기에 구가하게 되죠. 좀 더 위로 올릴게요. 근초고왕입니다. 자,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했었죠. 왕의 부자상속 이제 확립했었고, 또 마한의 남은 영토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그 남해안 지방까지
진출했었죠.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죽여서 고구려를 완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었고요. 동진, 외 큐슈, 뭐 요서지방 이런 데에 진출하고 또 교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걸 알려준 것 칠지도가 있었고요. 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근초고왕이 전성기 때리니까 침류왕 때는 뭐만 하면 돼? 나머지? 그렇지. 불교만 수임하면 돼. 어디에서? 중국? 동진에서. 자, 그런데 결국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죠. 근초고왕 때 그렇게 그 고국원왕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계로왕 때 위기에 처하게 됐었죠. 그랬죠. 고구려의 공격,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계로왕이 죽게 되고 또 한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백제가 한성 백제였다면 어디로 옮기게 돼요? 웅진으로 옮기게 됐었죠. 자, 웅진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왕만 알면 되었었어요. 혹시 여기 교과서 34페이지로 넘어가면 있었죠? 누구? 무령왕이었습니다. 자, 무령왕 같은 경우는요, 웅진백제에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지방에 22담로 설치했죠.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었죠. 양과 교류한 걸 알려주는 두 가지 유물과 유적. 뭐 있었죠? 양직공도랑 또 무령왕 등 있었죠. 자, 그렇게 발판을 마련한 무령왕 덕분에요, 성왕이 되면요, 확실히 중흥을 완성했다 해서 성왕이죠. 이 성왕 때 그래서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사비로. 그래서 그때부터 사비백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비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국호도 남부여로 바뀌었습니다. 중앙관청은 22부로 확대하고요. 지방제도는 수도 5부, 지방 5부로 정리하기도 했었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 한 일이 많았네. 한강유역. 신라의 진흥왕과 손잡고 한강 하류를 잠깐 되찾았지만 진흥왕의 뒤통수를 맞아서 다시 빼앗겼었죠. 자, 그래서 빡쳐서 신라를 쳐들어갔었지만 결국 관산선 전투에서 기습작전에 죽게 되면서 결국 성왕의 중흥은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신라의 성장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백제. 확실히 백제는 재밌죠. 이거 여기. 자, 백제는 2번이나 올라갔어. 쌍봉낙타도 아니고, 그지? 물론 새끼 전성기긴 하지만 전성기가 2번이나 왔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백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백제 마무리했고요. 29, 31, 34페이지에 백제 정리했습니다. 학습지 06번이 여기서 끝났는데요. 원래 신라를 쭉 이어가려고 하다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의 성립과 신라 전성기는 다음 강의에서 가야와 함께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습지 7번 부분인 신라 가야는 다음 강의에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백제 두 번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